아버지 병원비, 아들 학자금. 나는 끝내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다. 30년. 나는 그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늦지 않고 회사에 내 청춘을 바쳤다. 내 명함에 박힌 부장이라는 세 글자가 내 삶의 전부였고 내 존재 이유였다. 그러나 50세 되던 해 내게 돌아온 건 승진이 아니라 명예퇴직이라는 종이 한 장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세상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사실을. 퇴직금 명세서에 찍힌 금액은 1억 5천만 원. 사람들은 김 부장, 그래도 대기업이라 꽤 받았네라며 부러워했지만 나는 그 돈을 통장에 찍어놓고 보는 순간 복잡한 셈에 머리가 마비되었다. 아내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나면 이제 숨 좀 돌리자며 낯선 제주도 여행이라도 가자고 환하게 웃었다. 아내의 웃음은 10년 만에 보는 것처럼 맑고 기뻤지만 나는 그 웃음을 보며 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이 돈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 쓸 돈이 아니었다. 이 돈은 앞으로 닥칠 폭풍우를 겨우 3년 버티게 해줄 비상식량이었다. 나는 매일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소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재무계획표를 펴면 손이 떨려왔다. 노후 준비금으로 남겨야 할 최소한의 금액,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아들 학자금으로 필요할 예상 금액, 그리고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시작해야 할 초기 창업 비용. 1억 5천만 원은 30년의 세월에 대한 보상치고는 너무나 야박했다. 내 어깨에 얹혀진 세 개의 짐아버지, 아들, 그리고 나의 노후 중 단 하나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공포가 나를 짓눌렀다. 통장 잔고는 마치 겨울날의 눈처럼 녹아내릴 것만 같았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그 강박감에 나는 며칠 밤을 새워 치킨집 창업 매뉴얼을 외웠다. 내 나이 50에 닭을 튀기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펐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없었다. 여보, 당신은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할게. 나는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을 피하며 습관적으로 말했다. 가장의 허세이자 어쩌면 나 자신에게 하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나를 더욱 고립시키는 침묵의 방패가 되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나는 가장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려 했고 그 순간부터 아내와 나는 같은 집에서 가장 먼 길을 걷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매뉴얼을 보던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발신지는 XX요양병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평생 건강할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통보였다. 담당 의사는 긴급 수술이 필요하며 수술비를 포함해 최소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천만 원. 나의 1억 5천만 원 중 3분의 1이 단숨에 날아가는 금액이었다.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냉혹함을 느꼈다. 그 돈은 내가 3년간 버틸 수 있는 생명줄이었다. 이제 그 생명줄이 절반도 안 남게 되었다. 나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과 내 퇴직금이 이대로 녹아버린다는 사실을 동시에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아내 몰래 5천만 원을 인출했다. 그리고 곧이어 내 휴대폰으로 아들이 유학 자금으로 꼬박꼬박 모아온 적금 해지 문자가 도착했다.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돈으로 나는 이제 아들의 미래를 도박에 걸어야 할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나는 왜 그 돈에 손을 댔을까? 이 비극은 정말 돈 때문에 시작된 걸까? 휴대폰 액정에 뜬 적금 해지 완료 문자를 보는 순간 내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30년간 단련된 내 직장인 감각은 이성적으로 외치고 있었다. 김영수, 이대로 무너지면 세 사람 모두 죽는다.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
아버지의 긴급 수술비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1억 원. 이 돈으로 치킨집 개업을 위한 보증금과 초기 시설 자금을 충당해야 했다. 남은 1억 원으로는 도저히 부족했다. 나는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결국 아들의 꿈이라는 무게를 덜어내는 비극적인 계산을 해야 했다. 아들의 적금 통장에는 유학을 위한 종잣돈 3천만 원이 고스란히 모여 있었다. 아들은 매일 밤 유학 가서 아빠 편하게 해줄게라며 그 통장을 소중히 바라봤다. 나는 아들의 그 순수한 눈빛을 볼 때마다 내가 아들의 미래를 훔쳤다는 죄책감에 몸이 떨렸다. 여보, 내일 치킨집 자리 계약하러 가.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나는 아내에게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이미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며칠 전 내가 밤늦게 몰래 현금 인출기에서 5천만 원을 뽑는 모습을 아내가 보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병세에 대해 국가지원금으로 치료받고 계신다고 말했던 나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두려웠다. 아버지는 매일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셨는데 나는 그 사실을 숨긴 채 겉으로는 희망적인 가장의 연기를 하고 있었다. 돈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족과의 침묵이 주는 고독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아버지의 정확한 상태를, 아들에게 적금 해지 사실을, 그 어떤 진실도 말할 수 없었다.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오직 괜찮아,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공허한 말들 뿐이었다. 나는 매일 밤 거실에서 치킨집 매뉴얼만 들여다봤다. 그 매뉴얼 속에 닭 튀기는 순서, 소스 제조법만이 내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아내가 다가와 당신 요즘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눈빛이 너무 불안해. 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매뉴얼 뒤로 얼굴을 숨겼다. 돈은 가장에게 책임감의 무게를 지우지만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침묵하는 것은 가족에게 의심이라는 독을 퍼뜨린다. 결국 나는 치킨집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계약금 3천만 원은 아들의 유학 적금이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모든 것을 잃었다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미래를 거래한 장사꾼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치킨집 간판을 올리던 날, 나는 애써 웃으며 아내와 사진을 찍었다. 김영수 인생 2막의 시작이라는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였지만 내 심장은 펄럭이지 않았다. 치킨집은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예상만큼 오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 12시까지 땀을 흘리며 테이블을 닦고 닭 튀기는 기름때를 닦아냈다. 몸의 피로는 잠시나마 마음의 고통을 잊게 해주었지만 집에 돌아와 잠든 아내의 낯선 뒷모습을 볼 때면 내가 돈은 벌지 못하고 가족만 잃고 있는 것 같아 숨이 막혔다. 그날 밤 12시가 넘어 아내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치킨집에서 혼자 기름때를 닦고 있는 나에게 아내가 내뱉은 말은 당신 그 돈 어디서 났어? 아들 적금 통장 비어있는 거 내가 봤어. 라는 차가운 한마디였다. 3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차가운 침묵이 전화선을 타고 흘렀다. 나의 모든 희생은 배신으로 돌아온 것일까?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수학이 넘어 아내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당신 그 돈 어디서 났어? 아들 적금 통장 비어있는 거 내가 봤어. 30년 결혼 생활 중 그 어떤 다툼보다 차가운 침묵이 전화선을 타고 흘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미안하다는 공허한 세 글자뿐이었다. 아내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끊지도 이어가지도 못하는 그 낯선 고요함 속에서 나는 홀로 가장 잔혹한 신문을 받았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가장의 체면을 지켜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것뿐인데 내 모든 행동이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다고 믿었는데 아내는 나를 가족을 속인 도둑으로 보고 있었다.
치킨집은 이미 파장 분위기였다. 남아있는 것은 눅눅한 기름 냄새와 텅 빈 테이블 뿐이었다.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내 인생도 이 치킨집 테이블처럼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에 찌들어버린 것만 같았다. 나는 아내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나도 힘들었어.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가 아니야. 내 고독은 누가 알아줘.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이미 침묵하는 가장이라는 역할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매일 하던 대로 락스로 바닥을 닦고 닭을 튀겼던 프라이어를 닦아냈다. 내 몸이 움직이는 동안은 생각을 멈출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벽 1시 문단속을 하고 마지막 불을 끄려는데 문이 스르륵 열렸다. 누구십니까?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낯선 노인이었다.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하고 따뜻했다. 노인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와 텅 빈 테이블에 앉았다. 늦은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닭이 아니라 이야기를 좀 먹으러 왔습니다. 노인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내 몸의 모든 긴장을 풀어주는 듯했다. 나는 노인에게 물 한 잔을 내어주고 무심코 내 절망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병원비, 아들의 적금, 아내의 배신감 모든 것을 쏟아냈다. 노인은 내 이야기를 잠잠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영수 씨, 치킨 냄새가 독하군요. 하지만 더 독한 냄새는 침묵의 냄새입니다. 내 아버지가 왜 마지막까지 그 오래된 낡은 가계부를 놓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그 가계부는 단순한 수입과 지출 기록이 아니었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노인은 나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 평생 무뚝뚝했던 분의 가계부 이야기를 꺼냈다. 내 아버지는 돈이 아니라 감정의 자산을 잃지 않으려 애썼단다. 내 아버지의 가계부에는 돈 대신 아내와의 대화가 끊긴 날과 꽃 한 송이를 사준 날이 기록되어 있었지. 영수 씨를 무너뜨린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아내와의 따뜻한 대화 한마디를 나누지 못한 지난 30년의 침묵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군요. 노인의 말은 내 심장을 꿰뚫었다. 돈 때문에 시작된 줄 알았던 이 모든 비극이 사실은 돈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나는 그 노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제 나는 무엇을 들어야 이 파국을 막을 수 있을까? 나는 치킨집의 눅진한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울었다. 눈물은 닭 튀기는 기름때와 섞여 바닥을 적셨다. 노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동안 내가 스스로 짊어졌던 가장의 무게가 사실은 자발적인 고립이었다는 날카로운 진단이었다. 일어나십시오, 영수 씨. 노인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내 아버지는 평생 돈에 시달렸지만 끝까지 내 어머니와의 노후 걱정은 서로에게 하지 않는다는 약속만은 지키려 했단다. 그 가계부 말일세. 돈의 수치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소통의 잔고를 확인하던 아버지의 유언장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외로운 사랑의 방식을 그제야 이해했다. 내가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장으로서 이 문제들을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오만 때문이었다. 그 오만이 아내와의 모든 대화를 단절시켰고 결국 아들에게마저 배신의 고통을 안겼던 것이다. 노인은 내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며 이제부터 잃어버린 인생 2막의 자산을 다시 쌓을 수 있는 독창적인 3가지 전환 전략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돈은 축적의 대상이 아니라 소통의 매개여야 한다네. 당신의 퇴직금은 당신의 책임감이었지만 아내에게는 불안 그 자체였어. 그 무게를 당장 가족과 나누십시오. 노인의 조언은 충격적이었다.
첫 번째 재기 계획은 치킨집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의 정확한 잔고 남은 1억 원을 아내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었다. 아내에게 이 돈은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지 대화의 주제로 삼으세요. 돈의 무게를 혼자 지지 말고 가족과 함께 나누는 공유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은 잠시 고통스럽지만 침묵은 평생을 고립시킵니다.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다. 내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이 사실은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열쇠였다니. 돈이 없어도 대화가 끊기지 않은 부부는 가난하지 않네. 당신이 회사에 있을 때 아내도 홀로 고독이라는 전쟁을 치렀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내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과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잃은 것입니다. 노인과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집으로 향했다. 침묵은 고립시킨다는 그 말이 내 귀를 때렸다. 나는 더 이상 숨 쉴 수 없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내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여보, 미안해. 나는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병원비의 진실, 아들 적금 해지,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어리석음.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거짓말과 고독을 쏟아냈다. 아내는 처음에는 분노에 떨었지만 이내 그 분노는 슬픔으로 변했다. 당신이 날 믿었다면 왜 나한테만 짐을 지웠어? 난 당신의 아내지 당신의 하인이 아니었잖아. 아내의 울음 섞인 절규는 지난 30년간의 모든 서러움을 토해내는 듯했다. 나는 그 울음을 막지 않았다. 그 울음이 바로 감정의 자산을 회복하는 첫걸음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나는 아들에게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들은 처음엔 충격과 실망으로 나를 외면했다. 하지만 나는 아들아, 아빠는 돈 때문에 거짓말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로서 실패할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노인이 알려준 대로 아들에게 2분 감성 대화 규칙을 제안했다. 매일 저녁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에게 오늘 가장 힘들었던 일과 가장 감사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아들은 충격과 실망 속에서도 결국 내 손을 잡아주었고 나는 아내와 함께 매일 2분 감성 대화 규칙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는 가장이 아니었다. 나는 치킨집을 정리했다. 가장의 생존 본능의 상징이었던 그 기름진 간판을 내리는 날, 나는 후련함과 함께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퇴직금의 잔고는 5천만 원. 나는 노인의 조언대로 그 돈을 창업이 아닌 경험을 나누는 자산에 투자하기로 했다. 나는 대기업에서 겪었던 30년의 경험, 특히 조기 퇴직과 재취업 시장의 냉혹한 현실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나는 남은 5천만 원 중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4050 희망 재기 컨설팅이라는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나의 서비스는 거창하지 않았다. 퇴직자들에게 돈의 무게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가족의 신뢰를 회복하는 법, 그리고 50대에 통하는 재취업, 면접, 대화법 등 내가 겪었던 실패와 노인의 지혜를 엮어 만든 실질적인 멘토링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절대 돈 문제로 가족을 속이지 말라는 내가 치러야 했던 가장 값비싼 수업료를 먼저 가르쳤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내 진정성 있는 이야기는 수많은 4050 퇴직자들에게 돈보다 희망을 주는 생명줄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치킨집 사장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실패를 밑거름 삼아 다른 이들의 재기를 돕는 삶의 멘토가 되었다. 사무실은 성공적인 재취업과 창업을 이뤄낸 중장년층들의 따뜻한 감사 인사로 가득 찼다. 1년 후 나의 컨설팅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나는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가족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성취감으로 충만했다.
아들은 나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빠, 치킨집 사장님보다 지금 아빠 모습이 훨씬 멋있어. 돈은 언젠가 바닥난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경험과 가족과의 사랑이라는 감정의 자산은 쓸수록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나는 51세에 비로소 깨달았다. 가장 큰 재테크는 바로 내 옆에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한마디였다.